보통 우리가 그 위대한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막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아주 깔끔하게 그려진 설계도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막 허름한 차고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만나서 대박이 나는. 네네. 결국 우상향하는 그런 아주 매끄럽고 명쾌한 서사요. 들으면 되게 위안이 되는 그런 스토리. 사실 우리는 되게 복잡한 현상을 마주하면 그걸 눈에 보이는 깔끔한 카테고리 하나로 딱 묶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아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이 가문의 역사는요. 그 깔끔한 설계도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서 진흙탕에 뒹구는 수준입니다. 아주 탁하고 혼란스럽죠?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머스크 가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조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신화 이면의 이야기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일론 머스크 한 명의 천재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국,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남아공까지 무려 4대륙을 가로지르는 가문의 역사부터 가장 최근인 2025년에 벌어진 그 거대한 정치적 파고까지 다루게 되죠. 네, 이 머스크 왕조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을 짚어볼 겁니다. 단편적인 뉴스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사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사건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개별 사건으로 보이죠. 근데 뿌리부터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짜 거대한 패턴이 딱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킴벌도 자산이 6억에서 한 9억 달러쯤 되는 엄청난 부자인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셰프라는 별명도 있죠. 네네, 여러 레스토랑이랑 비영리 단체도 운영하고요. 도대체 이 형제들의 이런 비범함 아니면 이 극단성이 어디서 왔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와, 정말 이 주사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모계랑 부계 모두 평범함이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먼저 어마니 쪽 그 할드만 가문을 보면요. 이분들이 원래 스위스에 살던 메노나이트, 즉 제세례파였어요. 당시에 되게 급진적인 개신교로 분류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주류 사회랑 섞이지 못하고 결국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이주를 한 거죠. 대륙을 아예 건너버렸네요. 네, 그리고 일론의 외할아버지인 조슈아 할드만에 보면 캐나다 사우스캐스케추언주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정치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했어요. 근데 자료 보니까 그분 정치 성향이 그냥 보수적인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다소 극단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성향이 꽤 짙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캐나다 정부가 아예 활동을 금지시킨 반민주정당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아, 주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 강했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1950년에 갑자기 캐나다 생활을 싹 다 접고 가족 전체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시켰잖아요. 아프리카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당시 남아공의 그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되게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게 오히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념이나 신념에 맞는 곳을 찾아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족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거예요. 와. 근데 아버지 쪽인 머스크 가문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네, 영국에 뿌리를 둔 할아버지 월터 머스크가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엔지니어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이랑 소외감을 겪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전쟁 트라우마가 온 가족을 덮친 셈이네요. 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내 코라가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일론의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를 데리고 영국으로 도망치듯 떠났다가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맞아요. 가족 전체가 엄청난 혼란기를 겪은 거죠. 외할아버지는 그 극단적인 이념을 쫓아서 대륙을 건너고 할아버지는 끔찍한 전쟁 후유증 속에서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 가계도 자체가 마치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 같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유럽에서 북미, 다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 이주가 머스크 가문 특유의 어떤 경계 없는 확장성이랑 극단적 결단력의 뼈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들면 시스템 안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엎고 대륙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결단력이 DNA에 새겨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할아버지 세대의 혼돈이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 세대로 오면서 훨씬 더 폭력적이고 위법적으로 변하잖아요. 완전히 구체화되죠. 에롤이 1970년에 모델 겸 영양사였던 메이 할드만이랑 결혼을 하는데 에롤은
엔지니어 겸 건설업자였는데 자료 보니까 약간 사기꾼 기질도 다분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1979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일론이랑 킴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가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린 형제들 눈에는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일종의 동정심이었죠. 아, 불쌍해서요. 어휴. 네. 근데 훗날 형제들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밝혔듯이 그 선택 때문에 유년기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에롤의 감정 기복이 지킬 앤 하이드 수준이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학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언어적, 심리적 학대는 기본이고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냈죠. 그러다가도 또 돈이 생기면 도금된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타나서 과시하고. 1980년대 중반에는 진짜 어이없는 일도 있었잖아요. 10대였던 어린 아들들을 16살처럼 분장시켜서 카지노에 데려가니라요. 불법으로 돈을 따게 하려고 한 거죠. 정말 상식 바뀝니다. 와,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에럴 머스크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루머 있잖아요. 아프리카 에메랄드 광산 상속다라는 거요. 아, 그 신화요? 네. 세상 사람들은 에롤이 광산을 소유한 엄청난 갑부였고 일론은 그 돈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창업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자료를 보면 이게 완전 가짜라는 거죠. 네, 대중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팩트는 에롤이 광산을 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소유한 적이 없다고요? 네, 전혀요. 진실은 이래요. 아마추어 조종사였던 에롤이 비행기를 몰고 잠비아에 갔다가 우연히 이탈리아 파나마계 밀수업자를 만납니다. 비행기 거래를 하다가 만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그 밀수업자한테서 에메랄드 원석을 받아서 밀수하고 가공해 파는 불법 네트워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산 주인이 아니라 에메랄드 밀수업자였다는 거네요. 당시에 한 20만 달러, 지금 가치로 55만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그게 팩트입니다. 와, 광산 상속자라는 신화가 깨진 것도 놀랍지만 아버지가 비행기 몰고 잠비아로 날아가서 밀수업자랑 뒷거래를 했다는 게 약간 마피아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현실이 더 영화 같죠. 중요한 건 대중이 상상하는 그런 거대하고 안전한 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경찰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환경. 리스크 그 자체네요. 네. 일론 형제한테는 이런 위험천만한 규칙 위반과 리스크가 그냥 매일 겪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 메이랑 일론, 킴벌, 그리고 여동생 토스카는 더 이상 못 버티고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캐나다로 탈출해버리잖아요. 군 징집도 피하고 무너지는 아파르테이트의 혼란도 피해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근데 남아공에 혼자 남은 아버지는 진짜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의붓딸인 자나 사이에서 아이를 2명이나 낳고. 네, 1988년에는 집에 침입한 3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엄청난 보도가 터졌잖아요. 에롤이 1993년부터 의붓 자식들을 학대했다는 풍문.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일론과 킴벌을 이해하는 진짜 핵심 열쇠예요. 보통 사람한테 리스크는 무조건 피해야 할 공포잖아요. 당연하죠.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근데 이 형제들한테는 그 롤러코스터 같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의 일상이 아주 잔인한 생존 훈련이 된 겁니다. 리스크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숨쉬듯 견뎌야 하는 생존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벌었던 그 어두운 돈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제국을 세우는 시드머니가 됐잖아요. 네, 1995년에 형제가 집투 창업할 때 에롤이 28,000달러를 지원했죠. 맞아요. 일론의 그 멈추지 않는 연쇄 창업이나 화성 이주 같은 거대한 비전이 과연 천재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라는 끔찍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쉴 새 없이 엔진을 돌려야만 하는 어떤 강박적인 생존 기제였을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부서진 유년기 시절에는 자기 삶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맘대로였으니까요. 그 통제 상실의 트라우마가 훗날 세상을 심지어 물리적 법칙까지 통제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비즈니스 드라이브로 폭발한 겁니다. 아, 그래서 1999년에 집투를 컴팩에 3억 달러에 팔고 나서도 멈추질 않은 거군요. 일론이 2,200만 달러를 벌었는데 보통 그 나이에 그 돈이면 그냥 쉬겠죠. 근데 다 쏟아부어서 엑스닷컴을 차리고
그게 페이펄이 되잖아요. 피터 티란지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도 결국 이베이에 팔아서 1억 7,500만 달러를 쥐고요. 네. 그리고 그걸로 2002년에 스페이스X 창업하고 2004년에 테슬라에 자금되면서 합류하죠.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절박함과 리스크에 대한 무감각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나 재사용 로켓 성공 같은 기적을 만든 겁니다. 와, 여기까지는 그 극단적인 리스크 선호가 비즈니스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작동한 측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똑같은 확장 알고리즘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생활이나 이념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모순적이고 극단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환경 문제를 먼저 볼까요? 테슬라랑 스페이스X로 완전 친환경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엄청 비난하잖아요. 게다가 멤피스에 있는 XAI의 그록 슈퍼컴퓨터를 돌리려고 환경에 되게 치명적인 메탄가스 터빈을 30개나 가동하고 있죠. 기후 위기에서 인류를 구하겠다는 사람이 메탄 터빈을 막 돌리고 있는 건데, 근데 사생활 팽창에 비하면 이건 약과더라고요. 아버지가 만든 혼란에서 도망친 사람이 지금 아이를 몇 명이나 둔 거죠? 네, 지금까지 알려진 친자만 총 14명입니다. 14명이요? 세상에. 첫 아내 저스틴 윌슨과 첫 아이를 잇고 체외 수정으로 쌍둥이, 새쌍둥이를 낳았죠. 그리고 탈룰라 라일리와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고요. 가수 구라임스랑 낳은 아이들은 이름도 엄청 기이하잖아요. 무슨 XAA, A12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 임원인 시본 질리스와도 쌍둥이 포함해서 4명의 아이를 낳았고 거기다 가장 최근인 2024년 가을에는 애슐리 싱클레어라는 분이랑 친자 확연까지 거쳐서 로물루스라는 아들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죠. 네. 가족의 해체를 겪은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복잡한 가계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생활이나 이념이 테슬라 주가처럼 막 통제불능으로 팽창하는 것 같아요. 자녀 출산도 무슨 스타트업 스케일업 하듯이 하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런 극단적 모순이 혁신가의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과대망상의 징후일까요? 특히 트랜스젠더 딸 비비안과의 완전한 절연이 일론의 안티워크, 그러니까 깨어있는 척하는 진보에 대한 반격 행보에 엄청난 불쏘시개가 되었죠. 개인적인 상처가 이념적 모순으로 번진 거네요. 자, 사생활과 기업을 팽창시키던 일론, 이제 2024년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공된 자료의 사실만을 어떠한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네, 과거 민주당 기부자였던 머스크가 2024년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핵심 후원자가 됐죠. 440억 달러에 인수한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활용해서 트럼프 당선에 수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재선 성공 후에 정부 효율성부, 그 DOG의 수장으로 임명돼서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하려고 했고요. 네,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정무를 뜯어고치려 한 거죠. 그런데 2025년 5월에 엄청난 파국이 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무려 40조 달러인 상황에서 터진 일이죠. 맞아요. 일론은 뼛속까지 엔지니어잖아요. 계산이 안 맞으면 못 참죠. 그래서 부유층 감세 예산안을 두고 세수가 줄면 지출 삭감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아, 마치 실리콘밸리의 효율성 알고리즘으로 미국 정부라는 낡은 시스템을 단숨에 디버깅하려다가 거대한 충돌이 난 거네요. 백악관 타원형방 회의에 일론이 눈에 멍이 든 채로 나타났다고 했죠. 네, 물리적 충돌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그 후에는 각자의 플랫폼인 X와 트루스 소셜에서 엄청난 폭로전을 벌였고요. 그 와중에 본업인 테슬라는 어떻게 된 건가요? 테슬라 이사회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일론의 관심을 정부에서 다시 회사로 돌리려고 아주 비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기업 가치를 8조 달러로 만들면 1조 달러의 보상을 주겠다고요. 와, 진짜 엄청난 당근이네요. 네, 40조 달러 국가 부채 문제를 다투는 사람에게 1조 달러 보상을 흔든 겁니다.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 특히 막대한 정부 계약이 걸린 스페이스X 문제와 정치 사이에서 일론이 맞닥뜨린 한계를 잘 보여주죠. 조부모의 극단적인 이주, 아버지 에롤이 만든 끔찍한 혼동, 그리고 그걸 땔감 삼아 실리콘밸리에서 비상한 이야기. 결국 통제 불가로 팽창한 사생활과 정치적 파열음까지. 머스크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 현대판 제국의 서사 그 자체네요. 네,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트라우마, 생존, 그리고 끝없는 통제욕이 빚어낸 아주 복잡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거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시나요? 오늘 이 거대한 역사를 따라가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네요.
과거의 혼란에서 도망치기 위해 우주로 가는 로켓을 만들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모든 걸 이루었을 때 마주하는 건 뭘까요? 만약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국경과 산업을 다 정복하고 나면 결국 가장 직면하기 두려웠던 자기 자신의 그 아픈 뿌리와 마주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을 바꾼 이 극단적인 성취 이면에 있는 파괴적인 대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성찰을 주는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